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정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계절이죠. 우리 식욕도 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민족은 양념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만들긴 좀 귀찮으니까 사다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강한 양념 맛에 너무 길들여지면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오늘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겨울 코트 입고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쌀쌀한 거죠? 네, 저도 이렇게 머플러를 하고 나와 있다 보니 이대로 가을이 지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 서리가 내린 지역도 있고요. 서울도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난 현재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낮은 기온으로 쌀쌀합니다. 나오실 때 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낮부터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 22도, 광주 23도 등 전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에만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공기도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에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엔 맑은 하늘 아래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창원 22도, 대전, 전주, 광주,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세력을 더 키웠습니다. 강도가 가장 높은 매우 강한 중형급의 세력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중국 북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태풍 진로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실시간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주 후반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이니까요. 해상 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우리가 법률 상식을 통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잘 사는 법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민규 변호사, 장미화 방송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집값 상승과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요즘에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뛰고 또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분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저 장미화 씨도 요즘에 집 마련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일주일 새 1억씩 오르니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집값이 오르니까 매도인 측에서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계약은 가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그다음에 심지어는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요. 그거보다 더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받기까지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뛰어버리면은 이제 마음이 변심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사례를 일단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2년차 세대기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신혼집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집을 매매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마침 마땅한 곳이 있어서 매매 가격인 7억에 5%인 3,5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걸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가격으로는 매매를 못하겠다고,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다. 아니면 계속 진행하려면 3억 원을 더 내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약도 엄연히 계약 아니냐, 가계약금 걸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계약이 아닌 가계약이라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꼭 이 집을 사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예,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딱 그런 경우. 그러네요. 그죠? 요즘에 집값이 뭐 하루 다르게 뛰다 보니까 네. 집주인의 마음이 이제 바뀐 경우인데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 매매를 못 하는 건가요? 집주인 입장에서 안 팔겠다라고 하면? 가계약이나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계약이죠. 똑같은 건데 문제는 이제 가계약이나 계약이나 또 어차피 그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네. 어느 일방이 그걸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어떻게 돼요? 3,500만 원을 냈잖아요. 두 배를 보상금 못 물어줘야 받나요? 됩니다. 두 배로 물어주고도 자기는 더 남으니까. 예, 법상으로 이제 계약금이라는 건 이제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위반을 안 해도 네. 그 해약금으로서 그 돈에 대해서만 내가 포기하거나 두 배를 물어주면은 계약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래갖고 이제 해약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럼 그 돈만 떼이는 게 아니고 그걸 두 배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돈은 원래 자기 돈이 아니니까 아니죠. 네. 돌려줘야 되고 그건 돌려줘야 그만큼을 더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예, 그렇죠. 계약금만큼의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양쪽 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네. 실무상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예. 당장은 1,000만 원을 걸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유예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이 계약금인데 1,000만 원만 준 거예요. 실제로 간 거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네. 자기는 이제 일단 1,000만 원만 받았으니까 네. 나 2천만 원 줄 테니까 이제 계약 해지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매수인은 아니다. 이 계약금은 원래 5천만 원이니까 내가 4천만 원을 안 줬지만 너는 네. 나한테 오. 6천만 원을 줘야 된다. 그렇게 왜냐하면 주장할 자기가 수 준 있죠. 1,000만 원하고 네. 원래의 계약금.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매수인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정했으니까 비록 1,000만 원만 줬지만 네. 이 해약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매도인은 5천만 원을 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와. 물론 받은 1,000만 원도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가계약 중에 갑자기 매매 금액을 올리자고 하는 지금 예, 예. 그런 경우잖아요. 예. 그럼 못 올려주면 이걸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네. 갑자기 가계약금을 올린다, 가계약을 중에 이제 매도인이 매매가를 올린다라는 거는 가계약을 그는 해지하겠다는 의사하고 똑같은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 돈대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계약 중에 이렇게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리겠다라는 거는 네. 자기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네. 더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까는 3억 원을 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르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7억인데 5억 더 줘. 그러니까 예를 시세가 들면 올라가니까 네. 그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물어주고라도 자기는 그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사례자분께서는 이 집을 꼭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보상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걸 이제 거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2배를 물어줄 경우에는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도금까지 물론 건너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가계약금, 그죠? 예. 계약금 얘기만 했는데 중도금이 건너가면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중도금이 건너갈 경우에는 아무리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네. 그 계약을 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물론 잔금기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네. 계약 위반이니까. 그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할 수는 있지만 네. 매수인이 잘못이 없을 때는 그때는 그거는 반드시 그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제3자한테 이중으로 매매할 경우에는 네. 형사적으로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갔다는 거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의 거네요. 끝난 그렇게 봐도 거고요. 무방하겠네요. 다만 매수인이 잔금 지급에 그걸 이행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 네. 그 숙제만 남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오늘 냈어요. 예. 일주일 후에 중도금을 내기로 하고 또 일주일 후에 잔금을 내기로 했어요. 예. 근데 집값이 막 뛰어. 예.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중도금을 일주일 후에 내면 되는데 예. 땡겨가지고 당장 내일 줬어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빨리. 중도금 날짜 전에 전에 준 마음이 거예요. 급하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줘버렸다 이거죠. 예, 왜냐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막 뛰는 게 보이니까 중도 해지할까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매도인한테 계약으로부터 해지할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들어갔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현욱 씨 표정이 막 확 살았다 갑자기 확 죽는 게 보여서. 아니 막 집까지 뛰는 게 보이는 거야 매수 네. 입장에서. 네. 막.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매도인이 이제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중도금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고 어머, 자기 어머. 통장을 막 폐쇄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럴 때는 바로 변제 공탁을 해야 돼요. 네. 그것도 빨리 매수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받아야겠네요. 그렇죠. 방법을 써서. 네, 그 기간을 도과하면은 안 되니까. 재밌네요. 네. 예, 재밌다기보다는 참 복잡하네요. 예. 다음 사례 빨리 넘어가죠. 네. 예. 자, 두 번째 사연은요. 부동산 중개인과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네. 사연인데요. 과천에 사는 주부인데 15년 만에 집장만 하시게 됐대요. 계약서도 작성하고 다 됐는데 잔금 치르러 이제 부동산에 들렀더니 네. 알고 보니까 계약을 진행해준 중개인의 딸의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서 부동산 중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땐 이게 계약이 안 되는 걸까요? 예, 이런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이건 당연히 불법 아닌가요? 딸이 중개사인데 예, 예. 아버지가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중개업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면허 대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그 딸이나 아버지나 다 형사처벌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인 딸은 아마 영업 정지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와.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계약 자체에 어떤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좀 중개사 자격증은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 설사 중개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대리권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 사람들을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래 자체는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성사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 처벌은 따로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매도인의 위임도 없이 임의로 팔았다면 그거는 이제 그렇죠, 말이 안 그렇죠. 되지만 예. 위임을 받았다면은 그거하고는 별개죠. 예. 네, 근데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잖아요. 그러면 예. 대표분만 자격증이 있고 실제로 거래하는 나머지 분들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불법.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변호사도 왜 사무장 쓰고, 네, 그렇잖아요. 약국에 가도 왜 보조하시는 분이 네,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예. 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법적인 자격을 갖춰야 되는 네,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보조자 예, 역할이니까. 이제 면허를 대여받아서 하는 거하고는 별개죠. 다른 문제. 예. 예. 잠전에 그 장미화 씨께서 읽어주신 사례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짚어주신다면. 이 경우는 면허를 대여받은 거니까 네. 중개 보조원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영업의 주체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 비공인 중개사가 영업의 주체가 되는 거는 면허 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은 그 중개사 사무소에서 거래할 때 주의할 사항만 네. 좀 짚어주시면. 예, 사실은 이제 요즘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고 네. 이 뭐 사기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네. 특히 이제 뭐 대학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들 이 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인감 증명서, 위임장,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런 어떤 서류를 꼼꼼히 봐야 돼요. 네. 제가 어저께 한번 상담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안 했어요. 네. 그랬더니만 매도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어머. 그거를 속이고 매도를 해버린 사기네요, 거예요. 이건. 사기죠. 예.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꼼꼼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심지어는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짜고 예. 가짜 매도인이 이제 전화를 받고 이러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세상에. 참.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권리관계 확인. 예, 예. 그래서 이제 매도 당시에 예. 거기에 뭐 가등기라든가 가압류, 뭐 가처분 이런 네. 게 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네요. 자기가 발품을 깨야 돼요. 팔아야죠.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10%를 기록하면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로 은퇴한 중장년층이 도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2030 세대가 몰리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강생 300명 규모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문학원입니다. 최근 20, 30대 수강생 비율이 크게 늘면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 직장을 그만둔 32살 반재윤 씨도 새 직장을 찾는 대신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취업하는 그 시장이 아무래도 많이 경직돼 있고 부동산 쪽은 불황이라고 해도 매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또 멀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는 27일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20대와 30대는 모두 8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비해 1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2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이미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실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인원은 10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진짜 철저한 준비가 있었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단순히 면허시험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환상만 가지고 접근할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젊은 층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이번에 알짜배기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잘 사는 법에 이어서 장미화 씨는 계속 함께 하시겠네요. 네. 오늘 좀 음식 냄새가 막 솔솔 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딱 보니까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다 있어요. 가서 딱 저만 앉으면 되겠네. 감사해요, 오늘 이 아침. 그러니까요, 네. 저도 아침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냄새 때문에 당장 가서 한숨을 뜨고 오고 싶네요. 그렇죠. 자, 오늘 치유비책 시간인데 네. 보통은 음식을 차려놓지 않고 건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음식을 차려놔서 이거 요리 시간이야? 이렇게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렸을까요? 1인분만 먹어도 기준치 초과, 양념장, 나트륨 주의보. 바로 오늘의 그래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상 차려놓은 겁니다. 보통 그렇군요. 우리가 많이 먹는 식단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양념장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양념장이 이제 특히 이제 만능 양념장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막 여기저기 막 활용을 많이 해서 음식이 편해지는데 네. 여기에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건강에 이상 주의보가 온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정현 가정교육과 교수 그리고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신선한 식재료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양념 맛으로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음식은 손맛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양념장 맛인 것 같아요. 손맛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하잖아요. 위생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위생장갑을 왜 안 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 진짜 양념 맛으로 먹는데 저도 집에 있으면은 이제 뭐 뚝딱뚝딱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 시중에 파는 양념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쌈장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딱 마트 같은 데 가면 양념장 종류가 워낙 많이 있어요. 요즘 많아요. 갖다가 그냥 쉽게 뜯어서 쓰면 되거든요. 네. 장미화 씨는 주부시니까 네.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니죠? 저는 웬만하면 집에서 만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야. 웬만하면 잘 안 먹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네. 밖에서 사 먹거나 네. 아니면은 밖에서 그 파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짜요. 저는 아무리 먹어봐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돼요. 장미화 씨만 민감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요, 네. 우리가 한국인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좀 예민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익숙하기 네. 때문에요. 실제 들어가 있는 염도의 양보다 덜 짜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짰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염분의 양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음식은 염도의 양이 적어도 짜게 느끼지만 네. 우리나라 음식은 실제 들어간 양은 많지만 네. 덜 짜게 느끼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그런 양념장 같은 경우를 짜게 느끼시다면은 실제로는 염분량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네. 고추장, 간장 외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맛성분을 더 넣기 때문에 나트륨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유독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면서요. 네, 사실 실제적으로 그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한 2000mg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소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5g 정도가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정도예요? 지금? 티스푼으로 한 네. 한 스푼 정도? 요 아이고, 정도 양밖에 그거밖에 안 돼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하루 동안 먹어야 하는 양이에요. 말도 안 된다. 저거 한 스푼이면 맛도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예. 요 정도? 하루가 아이고. 티스푼으로 하루 종일 드셔야 되는 하루 종일 양인 저거밖에 거예요. 안 먹는다고요? 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들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권고량인 하시는 거죠? 게 권고량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2배가 넘는 양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4,787mg의 나트륨 양을 드시고 계신 거니까 네. 소금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또 이제 무려 숟가락으로 한번 어른 숟가락으로 크게 네. 한 스푼 어휴. 이 정도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많이 늘었는데요. 2.5배 이상을 이건 양이 드시고 많아 계시다는 아까 거죠. 티스푼 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아 보이네요. 그러네요. 예. 아우. 근데 아까 그 장미화 씨께서는 그래서 본인은 집에서 양념장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말이죠. 집에서 만들어 먹는 양념장도 네. 짜다는 거예요. 예. 그건 그래요. 그것도 짜요. 예,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간장 베이스 자체가 일단 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제가 일단은 시중에서 많이 파는 양념장들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직접 측정을 통해서 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나트륨 이동할게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아하. 자리를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 저도 한번 준비가 같이 되어 가볼까요? 있는데. 그러면 예.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염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아유, 별게 다 우리가 세 있네. 가지 양념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닭볶음탕 양념, 찜닭 양념, 네. 소갈비 양념. 이거 보통 많이 쓰는 거죠. 집에서는 많이들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넣기만 하면 진짜 편안하게 닭볶음탕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맛이 편하죠. 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맛있어요. 마트에 많이 팔잖아요. 요거 그렇죠. 염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제가 한번 짤 시청해 것 볼게요. 같아. 짤 것 같아. 예. 요게 두드려야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바로 넣습니다, 여기다가. 자, 닭볶음탕 양념부터 얘는 그러니까 고추장하고 지금 간장하고 아마 섞여 있지 않나 자, 싶어요. 36이 나오네요. 36. 36 보이십니까? 36. 예. 네. 아, 3.6? 아, 31인가요? 3.1인가요? 3.1. 3.1? 아,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걸 볼 줄을 모르니까. 네, 젤 줄만 알지 볼 줄은 몰라가지고. 어떻게 넣는지만 알지 이거 젤 줄은 몰라요. 예. 3.1. 이 정도면 어느 이 정도면 정도? 어느 정도 수치예요? 교수님, 이 정도면 3.1. 네. 아, 네. 그러면은 그 염분 농도가요. 네. 우리가 그 한 1인분에 93g 정도로 이제 치면은요. 네. 2,462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일일 권장량이 이걸로 다 끝났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일일 네. 권장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수준에서는 목표 섭취량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아, 네. 예, 그 이유는요. 네. 보통의 경우는 부족이 많이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을 많이 쓰는데요. 네.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먹어라 하는 의미로 네. 2,000mg을 우리가 네. 목표 섭취량이라고 얘기하죠. 목표. 그렇게 되면 이 정도에는 124% 정도. 네. 예, 한 오버된 가지 거네. 식품만 먹어도 하루에 네. 목표하는 섭취량 기준 대비 124%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사실은 우리가 넣을 때 몇 그램 넣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양념장을 충분히 넣어야 맛이 나니까. 물론이죠. 지금 있는 이거보다도 훨씬 한 많이 두 컵 정도 더 넣죠. 넣을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닭볶음탕 하면 최소 닭 한 마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집에서 하면 작은 닭 갖고는 안 한다고요. 아니, 맛을 한번 볼게요 일단. 네. 우리가 먹는. 아유, 왜 맛있어? 아이고 너무 맛있다. 아유, 그래요. 또? 평생 먹는 양념장이에요. 왜 이거? 아우. 왜냐면 이거를 닭 한 마리 넣어가지고 하려면은 이 정도 맛이 나야 되거든요. 아우 나는 엄청 짜고만은. 그래요? 아우 아 이분은 진짜 싱겁게 드시는 분이구나. 아우, 너무 짜. 아우. 나는 딱 맞는데. 괜히 먹어봤어. 아우 네. 저는 엄청 짜고만. 그리고 막 그 매콤하니 네. 입맛이 확 당기네 나는. 그래요. 네. 역시 시판용이야. 역시 시판용이 강해. 예. 역시 바깥에 강해. 자, 나는 너무 짠데. 아무튼 요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번에 그냥 닭볶음탕을 먹더라도 하루 목표 양보다 넘어선다. 네. 네, 아까 그렇죠. 124%인가 예, 예. 네, 달성했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양념장 같은 경우는요. 네, 한 진짜. 숟가락을 하라고 하더라도 수북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예, 권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 섭취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짜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네. 닭 이게 이제 시중에 파는 예, 찜닭, 찜닭 양념이에요. 양념이에요. 요즘 찜닭도 가서 먹으려면 비싸거든요. 비싸죠. 예. 비싸니까 이제 요걸 사다가 집에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가 맛을 한번 볼게요. 예. 요거는 조금 짜다. 아 그래요? 네, 양념장보다. 왜냐면 양념장은 고추장 베이스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매콤한 맛과 더불어서 거기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난 먹어보고 싶지도 않다. 이것도 짠데 이걸 김현우 씨가 짜다고 그럴 정도면 이건 지금 얼마나 짜겠어요? 그 농도가 네, 한번 재볼게요. 묻긴 하지만 간장 농도가 베이스. 그러면은 제 입맛이 장금이라면 아까 여기 3.1이 나왔죠? 네, 그럼 3.1. 요거는 4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제 입맛이 얼마나 정확한지. 찜닭 양념. 자, 얼마나 지금 나왔죠? 저희가 나트륨 수치를 재고 있어요. 잠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나왔어요? 2.7, 2.8, 3.3, 4.4. 와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내가 흔들려서 그런가? 그죠? 약간 왜 부위별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침전돼 있어서 그런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짜게 느끼셨을 것이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추장보다는 간장을 우리가 좀 더 짜게 느끼는군요. 네네네. 난 물을 하나 갖고 올 건데. 아까 그 먹은 게 짜가지고. 아직도? 네. 야, 이건 정말. 별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맛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거 맛있던데. 제가 요건 좀 짰어요. 역시 간장 시판용이야. 베이스가. 자, 이번에는 소갈비 양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다 제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시중에 다 판매하는 걸 그렇죠. 실제로 와서 아무런 뭘 더 가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뜯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지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께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저도 좀 쓰는 거예요. 소갈비 양념. 예, 왜냐면 요거 약간 달짝지근할 것 같은데. 애들 저기 돼지갈비 재워줄 때 요거 부으면 좀 편하니까 제가 따로 할 엄두가 안 나서 요거는 아니 본인은 기계보다 본인 입을 더 믿나 봐요. 꼭 본인이 먹어보네요. 난 참 신기하네.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대요. 달짝지근하거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단짠, 단짠 그거네. 단짠짠 단짠 이건데. 그런데 이것도 한번 측정해보고 싶네요. 이것도 아까 짤 거예요. 찜닭 양념은 짠맛이 나는데 2.7 의외로 낮았거든요. 요거 단맛이 나는데 그럼 요거는 높은지 아니면 더 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원래 단짠은 같이 가니까. 자, 이것도 맞아야 말을 듣나요? 넣겠습니다. 자, 요건 얼마나? 소갈비 양념. 얼마 나와요? 2.4. 2.4. 예, 여기 단맛이 있으니까 약간 짠맛이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어때요, 교수님? 네, 단맛 때문에 짠맛을 조금 더 상승시키기 때문에요. 실제 염도 양은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소갈비 양념 같은 경우는 간장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한 1인분 양을 70g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1335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따지면 우리가 기준치 대비 한 67% 정도죠. 그러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총량 중에 한 가지 식품으로부터 67%를 먹기 때문에 하루의 섭취량은 훨씬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 한 끼에 이렇게 먹었으니까. 한 가지 식품이죠. 한 끼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반찬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거기다가 그거를 또 두 끼를 더 먹어야 되잖아요. 네, 한 가지 식품인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하루의 섭취량을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종류들은 어떨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에 그 소스류 가지고 양념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34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2015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의 목표 섭취량 2,000mg의 50% 정도 되는 1,000mg 이상인 것을 조사해 봤더니 10가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는 50%를 넘는 양념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그중에 제품별로 보면은요. 고기 양념류의 경우는 68.5%, 그리고 그 찌개 양념류의 경우에는 52.8%, 그리고 생선이나 비빔장 같은 경우에는 44.5% 나와 있고요. 파스타 소스는 사실은 전혀 짜다고 느끼지 않으실 텐데도 31.3% 나오고 파스타 소스는 되게 싱겁다, 맞습니다. 크리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도 31%나 우리가 먹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짜다고 느낄 경우에는 훨씬 더 염분의 양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도 무리하게 잡으면 달성을 못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더뎌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kg를 빼세요 이러면은 너무 높잖아 목표치가. 그거는 보통 그쪽 사정이고요. 이런 건 다 같이 먹는 거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할 필요 있잖아요.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엄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혈압. 그렇죠. 근데 사실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과장 조금 더 보태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혈압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게 될 때 몸 안에 있는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혈장에 있는,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뇌에서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혈액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혈장량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이 생기겠죠. 또 고혈압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네. 또 혈관 건강하면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바로 콩팥, 신장이거든요. 맞아, 굉장히 맞아. 작은 미세한 혈관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신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위 점막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과 같이 이제 위 점막에 변형이 생기면서 위암의 발생률도 증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죠. 이 정도면 뭐 소금 내일부터 당장 끊어야겠는데. 근데 소금을 또 아예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또 극단적으로 추혜정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 그럼 나는 앞으로는 양념을 절대 안 하겠어. 와, 그거 쉽지 않죠. 네, 사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잖아요. 너무 나트륨 섭취를 제한을 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삼투압 현상이 반대로 일어나겠죠. 네. 혈액에서 세포로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뇌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약한 경우에는 뭐 구역감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적정량의 나트륨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먹긴 먹어야 되고 너무 높게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은 당혹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네. 그 저염식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허. 괜찮잖아요. 그것도 좋죠. 그죠? 예. 일단 저 정민 연구가를 모시고 아예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그럼 이제 일단. 나오시는 예. 사이에 제가 한 네. 가지 또 질문이 있어요, 예, 우리 교수님께. 지금 지금 우리가 짠 걸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 제가 요즘 보면 아까 단짠 얘기가 그러네. 나왔지만 단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사실 단 게 굉장히 좀 문제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나트륨 섭취에 대해서 경고가 많이 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당분 섭취량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2007년도에는 59.6g 정도의 평균 섭취량을 갖고 있었는데 네. 2014년 조사에 의하면은 72.1g 아주 지속적으로 당분 네. 섭취량이 증가하고 그쵸. 있고요. 네. 우리가 일일 권장 섭취량을 50g으로 친다면은 현재 평균 섭취량은 한 144% 네. 역시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설탕이 다 그냥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많이 둘 먹으면. 다 그죠? 조심하셔야 자, 이것도 됩니다. 우리가 짧고 굵게 한번 네. 재볼게요. 이건 당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량. 이게 이제 그렇군요. 사과나 귤, 요 과일 여기다 올리면 브릭스라 그래서 14, 15 그러면 엄청 단 거 막 이런 거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거예요. 예. 요건 제가 익숙한 기계네요. 자, 한번 저희가 처음에 일단. 닭볶음탕 양념부터 한번 당도를 재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좀 시중에서 파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네네네. 짜기도 짜지만 요즘 너무 달아. 자, 올린 너무 다음에 달아요.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빛이 가하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빛에 반응을 한대요. 예민하군요. 예. 야. 자, 처음에 오. 39.5가 나왔네요. 예, 자, 39.5. 39.5. 닭볶음탕 네. 양념은 39.5.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보통 39.5 정도 된다면 하면은 우리가 1인분 양으로 치면 한 15g 정도의 당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50g 정도에서 한 가지 식품에서 네. 한 30% 정도를 섭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이것도 엄청 높다는 거죠, 당분도. 네. 그러니까 소금도 나트륨도 많은데 지금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는 설탕도 거네. 네, 맞습니다. 역시 네. 단짠의 대명사였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네. 소갈비 양념 해볼게요. 아까 그렇죠. 제가 찐닭 양념은 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달 것 같고 제가 제일 맛있게 느꼈던 소갈비 양념 재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욱 씨 취향인 네, 소갈비, 소갈비 양념. 양념. 요건 좀 달짝지근하죠. 원래 자. 좀 단맛에 먹잖아, 그죠? 네, 아까 갈비 요거 양념은. 닭볶음탕 양념은 39.5%였죠. 네. 자, 소갈비 양념은 과연 얼마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나올까요? 예. 자, 야, 이거 진짜 내 예상이 맞았네. 얼마인데요? 40.6. 오, 40.6. 달군요. 네. 40.6. 진짜 다네, 이거는. 진짜 단짠이네. 네, 40.6이면 우리가 1인분 양으로 했을 때는 네. 한 22g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역시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의 반 정도를 한 가지 식품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생방송 실험을 통해서 시중에 파는 양념장이 이렇게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자, 그러면 건강, 저염식, 그리고 좀 덜 단 그런 양념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집에서 한번 만들어 이게 보자고요. 이제 숙제예요. 예. 예. 자, 아까 말씀드린 정민 요리가를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요리연구가 오세요.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부터. 아유, 아우. 우리가 요리할 때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네. 분이신데. 예. 자, 오늘은 직접
저염 양념장. 우리가 양념장 그러면 무조건 단짠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래요. 네. 그런데 달짜고. 저염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 뭐 인터넷에 네.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뭐 만능 양념장이다 이런 게 많이 떠돌아다녀요. 네. 네. 그런 거 써보면 훨씬 좀 줄어들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뭐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게 시판용보다는 조금 더 당분이나 나트륨을 줄여주기는 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두 네. 종류를 만들어 왔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니는 것 중에 네. 저희가 하나씩을 만능 양념장이라고 양념장을 하는. 간장과 고추장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요것도 네. 그러면은 요거 김현욱 씨 입맛에 또 맞겠네요. 네. 예, 이거 저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레시피가 제대로 된 건데. 네, 요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장미아 씨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네, 그죠? 그렇죠. 제가 예. 만드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 거는 어느 정도 저염식인지. 되는지. 네. 자, 이거는 일단 고추장 양념이죠. 네. 처음에 재보는 건. 자, 고추장인데 자, 농도가 1.3. 오, 아까보단 낫네요, 낫기는. 네. 1.3. 아까 한 3 정도 나왔었죠? 네, 맞아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 한 절반 수준 네, 정도 네. 되는 1.3.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 저염식처럼 만들 수는 네,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사실 좀 높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정도 되면은 괜찮아요? 3.3에서 반 정도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낮춘 것이죠. 그래요? 예, 염도 수준. 자, 그렇다면 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장. 양념장 이번엔 간장. 양념 간장. 만능 간장 만능 양념. 만능 간장. 네. 요것도 1.5. 1.4, 1.3 요 정도 나오네요. 1.3, 1.5. 요 사이네요. 네, 아까 그러니까 요것도? 간장으로 판 경우는 아까 2.8에서 3.0 정도 나왔죠. 맞아요. 예, 예, 예. 그럼 이것도 제대로 그런 레시피를 좀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거예요? 요 정도만 돼도 지금 잘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만들어 온 거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찾으실 수 있는 만능 고추장, 만능 간장 양념이었는데 네. 여기서 조금 더 당도와 나트륨을 줄인 덧뱀? 네. 저염 만능 간장 여기서 더 만들려고 빼. 해요. 이것도 좋은데? 네, 네. 이것도 좋은데 더 빼. 예, 맛- 맛이 나는지 모르고. 아, 제가 그래요? 더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무조건 양념장을 예. 찍어 먹으려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예. MC를 뭘 좀 먹이고 시작합시다, 죄송합니다. 방송을. 네. 아유, 뭘 좀 왜냐하면 제가 먹으려고 직접 그래서. 그 소감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알겠어요. 네. 그럼 제가- 우리는 네. 오늘 뭐 만들어 볼까요? 오늘 네. 두 종류를 만들 네. 건데요. 염도를 낮추고 당도를 낮춘 고추장 만들 거고요. 네. 네. 저염 간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두 볼게요. 가지 꼭 네. 필요한 베이스. 간장과 네. 고추장 양념이네요. 좋아요, 좋아요. 그죠? 자, 예, 이거 그럼 만드는 게 처음에 중요하니까. 네, 먼저 네. 오늘 고추장 양념부터 고추장 만들게요. 양념부터? 고추장. 만드는 게 우리가 알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일반 네. 고추장이잖아요. 일반 고추장.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데 비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요거를 그렇죠.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거 뭐예요? 투명한 요분이 한번 액체인데요. 해보실까요? 술 아니야, 술? 아우, 식초. 아, 고추장 소스에 식초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 신맛이 돌면서 좀 더 맛있다, 더 달콤하다, 더 새콤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약간 마법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식초를 조금 넣어서 조금 더 낮춰서 어우. 맛을 만들어 볼게요. 코가 모든 거를 뚫렸어요. 다 알고 있을 것 아우. 같은 미래 논장도 이번에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몰랐던 거야. 저분도 아유. 집에서 요리를 안 하니까. 저 검진만 하지 무슨. 네. 자, 그리고 예. 이 방법은 몰랐네. 약간 이게 고춧가루 산맛, 넣고. 산도가 좀 강해지면 네. 좀 더 감칠맛이 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안 짜도 덜 좀 짜다라는 느낌이 갈아도 아닌가. 단맛이 나고 네. 예, 덜 짜도 짠맛이 좀 더 나고 그러니까 맛이 더 좋게 느껴진다. 맞나요, 김 교수님? 네, 짠맛이 줄어들면은요, 네. 굉장히 허전해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대신 이 새콤한 맛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짠맛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저염 간장이나 저염 양념장을 만들 때는 네. 염도를 줄이는 게 원칙이지만 네. 대체할 수 있는 맛을 더 부과시키는 게 네.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는 사이에 예. 고추장과 식초와 예. 고춧가루와 마늘과 후추와 다진 파, 후추 이런 거 네. 넣었고요. 단맛을 넣기 위한 네. 설탕은 오늘 넣지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 당도를 줄여야 되니까. 네. 대신 들어가는 게 지금 제철 과일인 홍시를 넣어줍니다. 이거 홍시예요? 네, 홍시예요. 갑자기 이영애 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홍시를 하여 싸운데. 김영우 씨만 봤나 봐요. 네. 자, 예. 그래서 이렇게 홍시 같은 과일을 넣어주게 되면 나트륨을 조금 빼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 당도를 좀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천연 당 성분이 들어가면 조금 몸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 과일을 갑자기 넣어주시면 응용이 좋아요. 생각이 났는데 네. 바나나를 넣으면 어때요? 바나나는 나트륨 성분을 뺄 수 있으면서 단맛을 내는 과일이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럼 톡톡해지지 바나나.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대신- 바나나는 좀 누래지잖아요. 바나나는 색깔이. 어차피 빨간색이 바뀌기 때문에 상관은 네. 없는데요. 네. 좀 갈아서 넣어
넣어줘야 되거나 덩어리가 지지 않게 부셔서 넣어주셔도 네. 좋고 방법이네. 빨간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토마토 같은 거 넣어주시면 빨간 아주 좋은 색깔의 거.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일을 활용하라. 네. 얘기하신 그러니까. 과일들이 다 칼륨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과일들이거든요. 네. 토마토나 뭐 지금 얘기한 홍시나 바나나. 그래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게 되니까 예, 예. 단순히 저염식인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게 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네. 그러네요. 근데 보통 집에서는 왜 김장을 하거나 아니면 갈비 양념 할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사과나 배를 사실 많이 넣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 이유는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좀 강한 과일인데 네. 지금 우리가 염도를 낮추는 경우에는 새콤한 맛을 조금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의 신맛이 들어있는 과일을 좀 사용을 하면은요. 네. 맛에 대해서 그 만족도도 좀 높고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신 이런 과일들은 칼륨 때문에 나트륨 배출 성분이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맞는 사이에 예, 뭐 하나 더 부었는데 고추장이 지금 양념이 된 네. 거예요. 마지막 참기름 참기름. 넣었죠. 네, 참기름 아, 넣었고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시판되는 그런 양념들 네, 네, 드셔보셨다면 네. 나트륨을 줄이고 당 성분을 줄인 고추장 양념 만들었잖아요. 네. 이걸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 네, 네, 그냥 네, 먹으면 좀 아무래도 짠맛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추장 양념의 대명사 네. 골뱅이 소면. 아유, 아침에- 일단은 제가 한번 좀 찍어 먹어볼게요. 그려보세요. 아우 아니 숟가락 있는데 왜 손으로 저렇게 어때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안 짜네요. 네, 덜 짜죠. 네. 거의 안 짜요, 제 입에는. 그래요? 제 입에는 거의. 그러면은 아까 맞는 단짠이던 얘기예요. 거하고는 맛이 많이 좀 달라요. 예. 단맛은 어떠세요? 달기는 괜찮아요. 네. 난 짠맛은 많이 단짠만 들었고. 맛있죠. 네, 예, 괜찮네요. 예. 새콤 달콤하고 짠맛은 적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막 부어버리셨는데 네. 요거 제가 한번 재볼게요. 그래요. 네, 한번. 지금 저 정민 요리연구원께서 했는데 네. 요거 아까 그 시중에서 한 네, 거랑 네, 네. 했을 때 어느 정도 다른지 제가 덜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요, 전혀. 네. 내가 보니까 김현욱 씨가 재보겠습니다. 긴장했어요. 자, 얼마 나왔어요? 0.8. 진짜. 이야. 어. 아까 그거보다 훨씬 낮아졌네, 확실히 진짜. 다르군요. 네. 네. 그 달라야- 인터넷 레시피보다 훨씬 내려갔어요. 네.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줄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예. 이런 양념장들은 만드셔서 바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네. 30분에서 40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약간 더 또 변화하는 그런 그게 것들이 더 생겨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둘 거야? 네, 아니면 냉장고에 네, 넣어두셔도 네, 되고 실온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래요? 더운 여름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오케이, 좋고요. 오케이. 네,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네. 베란다에 예. 잠깐 내놔도 네, 괜찮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아, 저기 그렇군요. 두 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네. 제가 간장 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이렇게 맞는 고추장 양념 네. 가지고 네. 저염이니까 요건 제가 골뱅이 소면 먹을게요. 같은 거. 네. 네, 빨리 만들어 그 드시면 간장 좋을 것 양념을 좀 간장.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자, 만들 동안에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자 간장. 어디? 아유. 맛있게 한꺼번에 3인분이 들어가네. 아우, 또 행복해 또. 네. 맛있어요. 저염인데 네. 제가 아까 짜게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제 입맛에 전혀 싱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염인데. 근데 아까 맛있네요. 식초 들어간 게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네. 자, 우리가 간장 양념엔 지금 파 다진 거 넣었고 후추 넣었고 넣었고요. 네. 이제 일반 판매되는 간장이에요. 간장 넣을 근데 거예요? 요즘은 간장 종류도 워낙 많아서 맞아요. 약간 염도가 낮은 간장 이런 간장들을 판매하니까 네. 그런 거를 이용해 주시는 곳 하나 팁이 될 수 저염 있겠죠. 간장을 넣고 아, 그렇게 써 있어요? 혹시 네, 써 간장에? 있습니다. 저염 감장 이렇게. 네, 염도를 낮춘 간장 뭐 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얘는 물인가요? 물이에요. 아. 물이나 멸치 육수 같은 걸 좀 넣어주시면 네. 훨씬 더 간장량을 줄이면서 맛을 배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해주시고 오늘의 비법 중에 비법! 예, 바로 자, 간장 양념은 이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네. 이거 간장인데? 그냥 저한테 오세요. 네, 그렇게. 간장 아니에요, 이거? 아우, 이거 액젓이네. 아, 이거, 이렇게? 네, 액젓입니다. 아, 짠맛이니까 네. 나는 간장인 줄 알았어. 조선 간장인 줄 알았어. 아우, 역시나 이런 액젓을 넣어주면 약간 소량을 넣어도 짠맛을 조금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간장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충분히 염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코도 네. 딱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왜냐면은 액젓인데 조선 간장 얘기 듣지 맛이 말고 그냥 나니까 하세요. 네. 섞으면은 염도를 낮추면서 그 간장 맛을 그대로 유지하겠네. 무서워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우기는지 몰라.
네, 저렇게 멸치 액젓이나 그 멸치 육수를 넣게 되면은요, 생선이 가진 수분 때문에 염도를 낮출 수 있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생선이 가지는 필수 아미노산, 또 필수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대로인가요? 네. 지금 제가 조금 마늘을 좀 많이 넣었는데 마늘 넣고 마늘과 파를 또 많이 넣어주는 것도 나트륨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니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청주 넣으셨고요. 청주와 꿀. 꿀을. 설탕 대신에 꿀. 네, 꿀. 그리고 통깨. 맛있겠어요. 마지막 참기름.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근사해 보여요.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제 불고기를 재면 되는 건가요? 와우. 네. 불고기를 넣어서 제가 준비를 좀 미리 해놨는데요. 고기는 불고기감 준비하셔서 이렇게 재가지고 이것도 좀 놔뒀다가 하면 좋겠죠? 제가 그게 이거예요. 네. 미리. 근데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념을 해서 드시는 것보다 역시나 한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재워두시면 훨씬 깊은 맛이 나잖아요. 자, 또 긴장하십시오. 지금 만든 간장 양념장도 바로 재보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이번엔 떨린대요. 자, 요것도 1.2. 아까 그 1.45 이렇게 나왔죠? 네. 그거보다 내려갔어요. 네네. 아까는 저거였었죠. 우리가 간장 조금 올라갔어요. 지금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시판되고 있는 경우에는 목표 섭취량의 124%라고 했는데요. 저렇게 1.1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하루로 필요하는 기준치의 한 30%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 끼 식사에 30%의 목표 섭취량을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옆에서 볶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재봤잖아요. 일단은 시중에 그 인터넷에서 나온 것보다도 훨씬 염도도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민 요리연구가께서 제대로 한 방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우리 민 원장님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잠깐 우리 선생님 교수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요즘은 사실 영양분들이 모든 영양소들이 부족보다는 과다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알려드린 양념장 방법뿐만이 아니고 또 식간에 드시게 되는 간식이나 우리 커피 같은 류에서도 과다한 당분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모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양념장도 좀 저염식으로 좀 덜 달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지혜, 살림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는 다 팔아드림 시간입니다. 강원도 영월을 빈틈없이 24시간 지키는 특별한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 수호천사는 과연 누군지, 또 강원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맹활약을 펼치고 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원도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다시 뜨겁게 강원도의 꿈이 현실이 된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 강원도 탄광촌. 산업이 변함에 따라 뜨겁게 타오르던 불꽃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다 팔아드림이 시작됐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꿈은 하나,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다. 다 팔아드림의 네 번째 기업, 영월을 지키는 특별한 수호천사를 소개합니다. 강원도 영월군.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 장비를 동원해 높은 곳까지 올라야 비로소 작업을 할 수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좁은 공간에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CCTV 때문. 무슨 작업하신 거예요? 오염이 많이 되어서 카메라 화면이 잘 안 보이고 해서 청소를 좀 했어요. 차 번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한 거예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이곳에 일반 CCTV가 아닌 특별한 감시 장치가 있다는데요. 동영상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동영상, 영상만 촬영하는 방식이고 차량 번호판 돕기 같은 경우에 차량의 번호 위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바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입니다. 카메라 한 대로 정면, 후면, 객체 인식까지 3개의 영상 채널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번호 인식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관제센터로 넘겨주는 거고. 영월군 산하통합관제센터. 군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신고 즉시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답니다. 시설물 중에 차량 진입 금지 문 있잖아요. 하나가
지금 도로 쪽으로 넘어져 있는 게 CCTV에 보여요. 항상 AS가 빠르다는 거, 어디가 고장났어요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월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차량 번호 판독기는 지능형 도로 방범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데요. 경찰서에서 오셔서 집중적으로 차량 번호를 입력하셔서 다 확인하시고 어디 구간으로 이동하는지까지 경로까지 다 파악하세요. 센터 안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 판독기에 범죄 차량이 지나가면 그 즉시 차량 정보가 관제센터로 전달. 경찰서에서 문제의 차량까지 빠르게 출동해 사건을 해결한다는데요. 과연 차량 번호 판독기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농번기 철이고 이제 절도 그 범죄가 증가가 되거든요. 이제 이동 동선을 추적할 때는 CCTV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재정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게 가장 저희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밤낮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의 눈, CCTV. 마을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청정자연이 살아 숨쉬는 깊은 산속에서도 CCTV가 빛을 발휘한답니다. 지금 외지다 보니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또한 산사태나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CCTV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CCTV 업체를 찾았습니다.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영상 감시 장치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곳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군민 맞춤형 CCTV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영월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최근 오랜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CCTV가 있습니다. 열을 감지해서 이걸 중앙센터에 이제 이벤트 알람을 주는 장치입니다. 개발은 이제 성공했고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CCTV에 열 감지 장치를 장착. 일정 온도를 넘어서면 즉시 경고음을 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답니다.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해마다 영월군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을 뽑아 기술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힘든 일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 회사에서 잘 챙겨주셔서 많이 없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추천해줘서 이렇게 왔어요. 직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기숙사는. 회사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숙사 있는 게 일단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점심도 다 직접 만들어주시고 대표님이. 아직은 사회가 낯설기만 한 어린 직원들. 하지만 선배들의 따뜻한 배려로 회사에 쉽게 적응했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자마자 직원들이 우르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바쁘신데 농번기일에서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곳일까요? CCTV 설치 저 사람한테서 알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우리 직원들도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산일을 도우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눕니다. 일손을 돕는 것은 물론 CCTV가 꼭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설치 및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는데요. 이거는 축사 관련된 CCTV고요. 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수 있어 축사 관리가 수월해졌답니다. 소들이 뭐 잘못돼도 그냥 요거 보고 있다가 나가가지고서 그러니까 편리하더라고요. 하니까 안 할 저는 만날 새끼 날라 그러면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설치된 CCTV 덕분에 주민의 걱정이 한시름 덜어집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장학금도 기부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큰 금액을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진보화된 CCTV 그리고 지능형화된 CCTV를 만들어서 보다 안전한, 보다 생활에 필요한 그런 CCTV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두 발 뻗고 자는 그날까지 영월 수호천사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쭉! 네, 강원도의 수호천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끌고 있는 기능 한국인들을 만나볼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작은 것으로 큰 꿈을 이루고 있는 기능 한국인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저력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이 시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와 휴대전화. 하지만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바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최고의 부품 생산 기술력으로 큰 꿈을 이루고 있는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사출 성형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김태용 대표. 그를 만나봅니다. 국내의 높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력을 볼 수 있는 현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30대가 넘는 자동화 기계들의 위험이 느껴지는데요.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기계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저희가 원하는 형상대로 제품을 찍어내는 이게 진짜 실제 저희 사출. 사출 성형이란 플라스틱을 녹여 액체로 만든 다음 틀에 넣고 다시 틀 모양대로 고체화시켜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인데요. 1mm라도 오차가 있게 되면 완제품에 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철두철미한 확인 작업은 필수. 이렇게 주력을 다해 완성된 생산품은 자동차, 에어컨, 공기순환 장치의 부품이 됩니다. 공기순환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뭐 또 이게 다른 기계에서 만들면 또 이게 조립을 해서 이게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집니다. 김태용 대표는 200여 가지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 중인데요. 그만큼 기계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좀 기계 현장이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만은 내용으로 보면 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하기 위한 설비들입니다. 부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출 성형이라는 공통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태용 대표. 그런데 모양이 다른 이 사출기는 또 뭔가요? 이게 수평 사출기고 이게 수직 사출기, 수평 사출기 겸용이 되는 게 지금 이 기계가 겸용이 되고 있어요.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멀티 사출기는 금속이든 어떤 물체를 집어넣어서 성형하는 거 하고 일반 플라스틱 성형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희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생산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금 경쟁력을 우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대표는 사출 기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익힌 사출 기계의 장단점을 파악해 기계 설비까지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반복적인 실패가 곧 특허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실패가 많이 있으셨나요? 많이 있죠. 이게 하다가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능이 좀 원하는 대로 좀 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예. 많은 보안이 계속 실패와 실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학창 시절 집안에 고장난 농기계를 직접 고쳐가며 농사일을 도왔던 김태용 대표. 기계 설비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직장 생활부터 지금 사업할 때까지 항상 일을 하면서 조금 개선해보자고 늘 메모하고 설계해놓고 자료가 쌓이는 게 채광권도 넘을 건데 늘 고민하면서 지금 기술에 대한 건 뭐 특허가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기술이 더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거기에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대표의 도전과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숨은 조력자 덕분이라는데요.
저희 부사장님이시고 우리 집사람입니다. 만나면 뭐 어떤 얘기 하세요? 대부분 회사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21년 됐는데 같이 일한 지요.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기계 보는 거에 최고 우선이었어요, 사실. 가정보다는 일에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이 공장을 하고부터는 가정은 뒷전이겠죠? 21년 전 다니던 회사 창고에 있는 고장난 사출기기를 고쳐 아내와 단둘이 시작한 사업. 아내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90점에서 100점 가까이. 집도 없이 월세 보증금 20만 원에 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만나서 살림을 꾸렸으니까 저기까지 오기까지는 뭐 엄청난 고통, 고생 많이 따랐죠. 지금도 사업에서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아내의 말을 우선으로 듣는다는 김태용 대표. 뭐든지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건 제가 다 하니까 신경이 예민하게 많이 씁니다. 사장님, 일 많이 하고 오세요. 아내가 먼저 퇴근하고 다시 작업장으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김태용 대표. 다들 퇴근할 시간에 갑자기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생산된 부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잘못하면은 두께 미달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부적인 품질 이슈가 발생했던 거를 빨리 신속하게 24시간 안에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공유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입니다. 회의 후 최종 정리를 하는 대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그의 성공 습관입니다. 또 하나를 처리 못하면 계속 그 계획이 뒤로 밀려서 일하는 게 항상 잘못하면 꼬여서 또 스케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는 사이 이미 어둠이 깔리고 대표의 사무실만 환한 불빛으로 밤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한 그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기술도 잘하고 또 뭐 기능인으로서의 또 역할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뭐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공장 일은 잠시 접어두고 어디를 가시려는 걸까요? 석사 끝나고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중인데 경영학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CEO로서 또 다른 목표를 위해 다니고 있다는 대학원. 오늘은 박사 논문 때문에 교수님들을 찾아왔는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좀 많이 배우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드리고 그걸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갈 것인지는 또 저희가 한 수 또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논문을 한 번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2년 전 직접 쓴 석사 논문. 결코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쉼없이 도전하는 김태용 대표. 실무 경험에 학문적 이론까지 더해 그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뭐 하나의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이제 기술인, 기능인, 또 우리가 경영인 이런 부분이 한 틀에서 돌아가면 우리 경제적인 어떤 큰 축에서 하나의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일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출 성형의 기술력과 중소기업 CEO의 가치를 높이는 일. 김태용 대표의 끝없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생방송 김윤의 굿모닝 10월 2일 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